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정확하게 2시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경영정보학회 산학 세미나 제3차 성공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이드라는 주제로 오늘 세미나가 이루어집니다. 벌써 굉장히 많은 벌써 60명 넘으신 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오늘 저희가 또 굉장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적인 사례를 발표해 주실 2분을 모시고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발표는 이상호 대표님, 디코드 X 기업의 대표님이시고요. 두 번째 발표는 메타넷 글로벌 대표님이신 김영호 대표님을 통해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실패를 많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실제 기업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운영하고 계신 2분의 대표를 모시고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산학 세미나 3차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경영정보학회 회장님이신 연세대 김우윤 교수님의 인사 말씀부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영정보학회 학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김용입니다. 한국경영정보학회의 3월달 산학 세미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2월달 생성형 AI에 대한 산학 세미나에 이어 3월달 산학 세미나에서는 지난 몇 년간 모든 기업체의 주요 과제로 선정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은 모두 인지를 하고 있지만 방금 사회를 맡아주신 강주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공률이 30% 미만입니다. 생각보다 실패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는 것은 실제 비즈니스 운영과 경영 정보 시스템 관련 학술 분야 양쪽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총체적 내용과 이 전환 여정에 대한 프로세스 중심의 접근 방식에 대해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를 통해 지혜를 공유해 주시는 디코드엑스의 이상호 대표님, 메타넷 글로벌의 김영호 대표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는 아주대학교 강주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경영정보학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산학 전문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4월 달에는 클라우드 전환과 활용에 대한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인사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또 좋은 분을 모시게 한 데도 다 회장님의 그런 관심과 노력이 있어서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발표인 디코드 X 대표 이상호 대표님의 총체적 디지털 전환, 가치 사실의 디지털 재구성 세미나를 먼저 들을 텐데요. 저희 세미나에 앞서서 이상호 대표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이상호 대표님은 현재 디지털 디코더의 대표도 맡고 계시지만 디지털 초격차 코드9이라는 책에 대한 저자이시기도 하시고요. 그 외에도 경력을 보시면 삼성생명에서도 근무하시고 IBM에서도 근무하시고 거기서 뭐 수석 컨설턴트도 하시고 컨설팅 리더도 하시고요. 그 PwC 컨설팅에서 수석 컨설턴트까지 하신 굉장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진정한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총체적 디지털 전환이라는 디지털 가치 사실의 디지털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이상호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체적 디지털 전환 가치 사슬의 디지털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은 디코드엑스의 이상호 대표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총체적 디지털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앞에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 15년 정도 PwC 컨설팅과 IBM에서 사업 전략, CRM 전략, 그다음에 IT 시스템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의 대기업들과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생명에서 한 5년 정도 디지털 추진팀 팀장으로서 디지털 전환을 총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제가 국내 대기업들에서 디지털 전환을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좀 가이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디지털 초격차 코드9이라는 책을 쓰고 현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코덱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국내 대기업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세미나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요. 총체적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 앞에 사회적 분께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전환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책은 이제 콜у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에 계시는 데이비드 로저스 교수라는 분이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로드맵이라는 책을 펴내셨는데 이분이 한 15년 정도 디지털 전환을 한 기업들을 컨설팅을 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는 기업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사실 뭐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조직의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 또 디지털 전환을 나중에 기술 지상주의로 보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에 몰두한다. 또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조직 문화와 역량의 전환은 도외시한다. 그리고 기존의 규정과 절차, 가버넌스를 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실패하더라라고 하는 5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면서 느낀 것은 이 5가지의 실패 이유들이 각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서로 엮여서 디지털 전환에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최고 경영자들을 포함한 경영진들은 디지털 전환 이후의 모습을 상상해야 명확한 비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사실 최고 경영자분들이나 아니면 경영진들께서 어, 디지털 전환 이후의 모습을 상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조직에서는 당연히 신기술 도입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기술 도입을 하다 보니까 어, 규모가 큰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기보다는 되게 작은 소규모의 파일럿들을 여러 개 하는 형태의 파일럿 프로젝트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고요. 또 자연스럽게 소규모 파일럿에만 일을 하다 보니까 전사적인 관점에서 조직 문화의 변화라든지 또 역량의 확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경영진들의 화두로 올라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 결국 그렇게 전차적인 변화가 아니고 되게 작은 소규모의 팔로트를 많이 하고 또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전통 기업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규정이나 절차, 가버넌스를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디지털 전환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2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총체성이고 하나는 시대성인데요. 먼저 디지털 전환의 총체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디지털화라고 하는 형태의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되는 디지털 변화가 3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디지타이제이션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냥 저희들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냥 디지털화라는 말로 되는데 이 3가지가 서로 조금씩 다르죠. 뭐 잘들 아시겠지만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데이터로 바꾸는 변환하는 일을 이제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하던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도입했던 뭐 ERP, CRM, SCM 같은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디지털의 변화에 맞추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게 되면 기업의 조직원들이 도구의 변화, 그러니까 디지털 도구와 디지털 제품의 생산이라고 하는 생산 도구와 생산 제품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조직원들도 그러한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보시는 것처럼 디지타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사람의 디지털화까지 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프로덕트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총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기업들이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이 디지털 프로덕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프로덕트를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실제로 시장에 있는 고객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디지털 이노베이션, 디지털 혁신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그 디지털 이노베이션이 전국에 가서 산업을 뒤흔들게 되면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디지털 파괴, 디지털 디스럽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 개념들의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보시게 되면 이런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조직이 디지털 프로덕트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고 그러한 디지털 프로덕트를 통해서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그 가치가 인정을 받게 되면 디지털 이노베이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총체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성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지금 20세기의 산업 경제의 끝자락과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초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세기 산업 경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 하드웨어와 자원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고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었고요. 또 산업 경제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오퍼레이션을 하느냐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보다는 프로세스를 우선하게 되는 그런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익 중심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고 사람들의 이런 통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경제의 경영 패러다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21세기 디지털 경제는 사실 20세기 산업 경제는 많이 다르죠. 제품을 만드는 것이 소프트웨어와 지식으로 제품을 만들게 되고 비즈니스의 목적은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 중요하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의 경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심으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또 조직은 수평적인 조직을 지향하게 되고 계획보다는 변화된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경영 체제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자율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지는 이런 형태의 경영 패러다임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시대적 전환기에 저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경영 패러다임의 시프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바라보실 때 단순히 그냥 조그마한 트렌드라든가 아니면 기술의 도입이라든가 이렇게 작은 시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더 큰 시각에서 디지털 전환을 좀 총체적으로 그리고 또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영 패러다임의 시프트라고 보시는 것이 앞으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디지털 가치 사슬의 재구성을 왜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디지털 전환의 이제 시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의 여정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거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으로 이론으로 유명한 그 크리스텐슨 교수가 비즈니스는 세 단계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시작이죠. 이때는 이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에 집중하게 되고 고객의 문제를 푸는데 기업이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치를 고객한테 제안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시작 단계가 1단계고요. 스타트업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이제 살아남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한 것은 이제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이제 2단계입니다. 이때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을 창출한다기보다는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혁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손익 계산에 좀 집중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들이 등장하는 것이 오퍼레이션이 중요한 2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이제 비즈니스가 성장하게 되면 결국은 이익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때의 기업들은 내부 효율을 위한 혁신에 집중하고 KPI를 달성하는데 많은 자원들을 투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의 여정을 거쳐서 전통 기업들이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여정이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3단계 전통 기업까지 올라온 것이 과거에 20세기에
탄생해서 성장한 기업들의 경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 3단계에 있는 기업들, 전통 기업들로 하여금 1단계의 스타트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 중심으로 어,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지금 디지털 전환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디지털 경영은 기업의 규모와 기업의 민첩성을 어떻게 동시에 해결하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와 민첩성이라고 하는 것이 왼쪽에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기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민첩성은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민첩성과 규모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드오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성장한 기업들의 전통적인 경로였습니다. 반면에 이번의 경로라고 하는 것은 스타트업들이 음, 민첩성을 유지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지금 현재 어, 21세기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의 행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보게 되면 성장을 하면서도 기존의 스타트업의 조직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전과 코어 밸류의 정렬을 굉장히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태로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전통 기업은 어디로 갈 것이냐? 당연히 디지털 시대에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민첩성을 가지는 것이 전통 기업의 과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제를 제가 생각할 때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영 패러다임을 디지털 경영으로, 그러니까 규모를 유지하면서 민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디지털 경영의 모습을 이제 상상하실 때 아직까지 뭐 디지털 경영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롤 모델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아마존을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저희들 아마존의 데이 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존의 데이 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 커지지만 민첩성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프 베조스의 사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아주 비교 불가능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속도나 민첩성 또 리스크 수용 자세에서는 창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스타트업의 태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라지 컴퍼니와 인벤션 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구현하려고 하는 제프스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민첩성과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이제 MVC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존의 유명한 16개 리더십 원칙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면 정리를 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사실 아마존의 16개 리더십이 중요하다 또 유명하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찬찬히 하나부터 16가지를 다 이렇게 보신 분들은 사실 많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가 고객에 집착한다입니다. 되게 유명하죠. 커스텀 옵세션이라고 하는 고객에 집착한다인데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규모는 스테이지 3에 있지만 기업의 정신은 스테이지 1에서 고객에게 집중한다라고 하는 가치를 천명함으로써 전체 조직이 기본적으로 스테이지 1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3번을 보시게 되면 발명하고 간소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벤션 머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치로 리더십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또 8번 같은 경우는 크게 생각한다입니다. 그리고 9번은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스타트업의 민첩성처럼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가치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은 그 앞에서 보신 그 민첩성과 규모의 그두 가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경영을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핵심 가치로서 16개의 리더십 원칙 곳곳에 민첩성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규모에 대한 가치들을 심어놓고 그것을 실제 전 직원들이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아마존의 전략적 핏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은 한국의 어, 전통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은 전략부터 시작해서 핵심 가치, 조직 구조, 그리고 시스템 아키텍처까지 자기들이 지향하는 굉장히 빠른 조직과 규모가 큰 조직의 어, 디지털 경영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략부터 시스템 아키텍처까지 전략적 핏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 있는 성장의 플라이휠은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제프 베조스가 30년 전에 실제로 냅킨에 그렸다고 하는 그림인데 실제 고객들의 기업의 비즈니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트를 최대한 낮추고 그 최대한 낮춘 코스트로 고객에게는 낮은 비용을 제공하고 고객들이 만족하면 트래픽이 늘어나고 다시 그 트래픽을 가지고 셀러들 중에서 좋은 셀러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다시 고객 만족으로 돌아가는 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성장의 플라이휠이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아마존의 성장 전략으로 유효합니다. 이런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16가지의 핵심 가치인 거죠.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고객 집착인 것이고요. 이런 고객 집착과 전략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조직 구조를 보게 되면 아마존도 수직적 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리더가 한 명의 리더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싱글 스레드 리더라고 하는 부분들로 수직적 계층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실제로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조직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투피차 팀이라고 하는 6명에서 8명 정도 두 개의 피자 판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팀을 이제 구성하는 것이 조직제 구조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렇게 조직이 작아졌는데 실제로 그 조직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크면 사실 불인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마존도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거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시스템 아키텍처를 전략적 핏을 맞춰왔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전략부터 핵심 가치, 조직 구조, 시스템 아키텍처의 전략적 핏을 맞추고 나면 아마존 같이 큰 조직이라 하더라도 작고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경영의 샘플 같은 모범 같은 회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전환의 실패 이유와 또 디지털 전환의 시대성과 총체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조직적으로 구축하는 전사적 변화 여정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디지털 전환은 전통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 그러니까 쿠팡이나 뭐 토스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이 아니고 디지털 혁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기업들도 이러한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역량을 조직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직적으로 구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앞에서 아마존이 전략적 핏을 맞춰 나가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별의 역량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미션부터 시작해서 가치, 전략, 조직 구조, 시스템까지 전체적으로 필요한 역량들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들이 총체적 디지털 전환의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당연히 이런 이제 총체적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짧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좀 장기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정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디지털 경영의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정리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코드 9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3I, 3D, F3로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말 그대로 일을 하기 위한 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디지털 경영의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디지털 경영의 정답이라기보다는 전통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뭔가 참고할 수 있는 일의
틀 같은 형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Y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것이 고객 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가치를 어떻게 제한하는 것은 혁신 주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경험,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그 비즈니스 모델의 세 가지를 혁신하는 형태로 가치를 제한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이터 디자인, 디벨롭먼트 역량을 통해서 프로덕트 중심으로 가치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경영은 그럼 누가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후에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팀을 만들고 그 팀이 평평한 조직 문화, 그다음에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재미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치를 공유할 때 기본적으로 디지털 경영은 완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이제 필라들을 가지고 전통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이제 추진하면서 과연 우리는 각각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상상하고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제 디지털 초격차 코드9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체를 다 9가지를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객 중심의 가치 창출이라는 부분들은 왼쪽에 가치 막대를 잠깐 보시게 되면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willing to pay, 그러니까 WTP라고 하는 부분을 올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WTS라고 하는 부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willing to pay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최대치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가 이제 WTP인 거고요. WTS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공급사 쪽에서 최저로 공급할 수 있는 최저 가치가 WT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제 두 가지 사이의 크기가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창출된 가치는 가격과 비용이라는 것으로 3등분하게 됩니다. 가격과 WTP의 사이가 사실 고객에게 돌아가는 감동의 가치인 것이고, 또 비용과 WTS의 사이가 공급사 마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회사는 이제 가격과 비용 사이에 있는 저 크기가 회사의 마진이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WTP를 올리고 WTS를 낮출 것이냐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WTP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 전략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차별화 전략이라는 부분을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WTS를 낮추기 위해서는 비용 리더십 전략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전략의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서 가치 사슬을 구성하는 활동들 사이에서 총체적 적합성을 찾는 일, 그러니까 핏을 찾는 일이 바로 전략의 수립이고 전략의 실행이라고 봅니다. 이런 전략이 실행된 대상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쟁 우위의 원천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 고객 경험과 오퍼레이션과 비즈니스 모델에서 혁신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때 기본적으로 고객 중심의 가치 창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객 중심의 가치 창출이라는 것이 디지털 시대 또는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했을 때는 이제 디지털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이제 가치가 델리버리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프로덕트의 이제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가트너의 이제 정의에 따르면 고객에게 가치 있는 비즈니스 기능을 디지털 형태로 모은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프로덕트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프로덕트, 그러니까 디지털 재화가 가지는 특징과 사실 유사합니다. 디지털 프로덕트는 무형의 데이터로 만들고 확장성이 크고 구매 즉시 소비가 가능하고 개인하고 용이하며 데이터를 남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물리적인 제품의 특징과는 좀 많이 다르죠. 또 이제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디지털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업데이트가 언제든지 가능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버그가 생기면 언제든지 버전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디지털 프로덕트죠. 그러니까 디지털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어,
출시가 되더라도 불완전한 제품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과 관리 측면에서도 디지털 프로덕트는 프로덕트를 개발하면서부터 사실 성과 측정 지표들을 같이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트 개발, 성과 측정 지표라는 것이 프로덕트 개발의 스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프로덕트 개발이 되고 나면 성과 측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고객 만족 관점에서도 고객 중심이 바로 제품 중심이 됩니다. 과거에는 제품 중심과 고객 중심이 서로 대치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했었는데 디지털 프로덕트에서는 제품을 잘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객의 문제를 잘 풀어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중심이 곧바로 제품 중심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신사업 관점에서도 디지털 프로덕트는 그 자체가 곧 비즈니스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스타그램도 사실 이제 두 명의 창업자가 이제 만든 디지털 프로덕트인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작년에 거의 2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이제 일으킨 굉장히 큰 비즈니스로 성장을 했죠. 프로덕트 자체가 그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형태가 디지털 프로덕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조직적인 변화라는 부분들이 디지털 프로덕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프로덕트가 기존의 제품과는 굉장히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구조, 가치 사슬을 어,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들고 딜리버리하기 위한 체제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치 사슬의 재구성 방향은 기본적으로 왼쪽 부분들은 이제 전통적인 마이클 포트의 가치 사슬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포트가 이제 정의한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전달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의 조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는 것처럼 본원적인 밸류 체인에서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와 서포트 액티비티들이 모여서 제품들을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고객들한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미지적으로는 이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체인이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전통적인 가치 사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디지털 기업이 만드는 디지털 제품을 전달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인들이 묶여 있긴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연결된 체인들 간은 좀 굉장히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디지털 제품을 만들기 위한 가치 사슬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조직 내의 기능적인 결합은 굉장히 강화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조직 간의 의사결정의 의존성이라든지 또 조직 간 시스템의 의존성은 최소화하는 것이 민첩한 디지털 경영을 위한 디지털 가치 사슬의 재구성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이제 전통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일로가 굉장히 큰 이제 문제로 남아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통적으로 IT와 비즈니스는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앞에서 잠깐 보신 밸류 체인에서도 마이클 포트는 이제 테크놀로지 데벨롭먼트를 지원 활동이라고 구분하고 또 나머지 비즈니스는 이제 주요 활동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을 했는데요. 그러한 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어와서 IT와 비즈니스는 굉장히 먼 형태의 간극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IT는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코스트 센터로서의 역할들에 충실해 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경영을 위한 이제 가치 사슬 입장에서는 이 비즈니스와 IT라는 것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가지고는 사실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협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장려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현장에서 그 현업에서 일을 해볼 때 많은 사람들이 협업의 진짜 의미를 잘 이해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책에서도 쓰고 많이 강연도 하고 있는데 협력과 협업을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힘을 합치는 것이 협력이고요. 협업이라고 하는 건 업을 합치는 것이 협업입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남자 수영이 800m 계영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사진인데
기본적으로 4명이서 200m씩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힘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800m를 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가 굉장히 분명한 사일로처럼 이 레인을 벗어나게 되면 파울이고 반칙이 되는 것이죠. 이때 그러니까 이제 경계가 분명한 사일로 안에서도 사실은 협력은 가능합니다. 반면에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수구의 형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포지션이 분명한 진짜 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협업이 기능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찾아보니까 수구는 13명이 이제 한 팀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7명이 선발 선수고 6명이 이제 교체 선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이제 1번과 13번은 이제 골키퍼입니다. 그리고 뭐 2번은 이제 라이트 백, 뭐 3번은 뭐 레프트 백, 5번은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각각의 포지션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어, 진짜 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진짜 팀이 하는 것이 협업이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경계를 분명하게 해놓고 협업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전통 기업들에서 협업을 이제 강요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말하는 진짜 팀의 일하는 방식으로서의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팀원 간에는 경계가 없는 것이죠. 왼쪽에 보시는 기능 중심 조직이 지금 현재 많은 이제 전통 기업에서 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현업과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다른 부서에 소속되어 있고 다른 KPI와 리더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개발을 하더라도 기획과 디자인과 개발이 따로따로 서로 컨베이어 벨트처럼 일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능 중심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프로덕트 중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덕트를 중간에 두고 기획자와 디자이너, 개발자, 데이터 분석과 같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덕트의 문제를 푸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직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라고 이제 헤드 메시지를 썼는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보신 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디지털 경영으로 가야 하는가 했을 때 고객 중심의 가치 창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전략이 바뀌게 되면 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구조로 조직 구조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통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도 조직 구조는 그대로 두고 전략을 바꾸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불일치와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 기업들이 이제 조직 구조를 바꾼다고 하면서 많이 시도하는 것들이 애자일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유명해진 것이 이제 스포티파이의 애자일 모델인데 이 스포티파이의 애자일 모델을 글로벌 ING 금융그룹이 벤치마킹을 하고 글로벌 ING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 전통 기업들이 스포티파이 모델의 애자일 조직을 사실 이제 시도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자세히 보면 스포티파이의 애자일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전통적인 조직 설계에서 이야기하는 매트릭스 조직과 똑같다라고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쿼드라고 하는 것은 교차 기능 팀을 부르는 말이고요. 챕터라고 하는 것은 기능 조직을 부르는 말입니다. 길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이해관계가 없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이제 길드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 개의 스쿼드를 껴 있는 것이 트라이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자일 모델, 에자일 조직을 고민하시더라도 그것이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어떤 이해, 그다음에 진짜 팀의 교차 기능 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실제로 에자일 모델을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다. 아무리 조직의 이름을 스쿼드, 챕터, 길드, 트라이브로 바꿔놓는다 손 치더라도 매트리스 조직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실제로 그 조직이 에자일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팀을 구성하는 6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30년 전에 정의되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팀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팀 퍼포먼스를 측정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 자체가 팀이 합의한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가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팀이 일하는 방식을 애자일 방법론을 쓰게 되면 그게 바로
애자일 팀이고 애자일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크로스 펑셔널한 이제 그 팀원들을 가지고 팀을 조직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기존에 저희 전통 기업들이 어, 굉장히 생소한 어떤 팀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다른 기술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팀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우리가 팀이라고 하는 이제 전통 기업의 팀을 보게 되면 사실 옛날에 영업과 또는 뭐 영업부 또는 마케팅과 뭐 이런 총무과 이런 이제 조직들을 사실은 이제 기능적인 전환 없이 크로스 펑셔널하게 바꾸지 않고 그냥 팀이라는 이름만 팀으로 바꾼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크로스 펑셔널하게 일하는 일하는 경험들이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이제 팀원들 간에 문제 해결을 함께 책임지는 태도, 그러니까 뮤추얼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협업을 위해서 소통이 원활할 정도의 팀 사이즈.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 아마존이 투피자 팀이라고 하는 소수의 인원들로 팀을 구성한 이유도 협업을 위해서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팀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자일 조직을 고민하시더라도 이 진짜 팀을 구성할 수 있는가, 진짜 팀 어떻게 하면 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애자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출발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직 작은 팀으로 만들고 나면 그 팀들의 시스템적인 의존성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경영정보학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본적 시스템은 모놀리틱 아키텍처와 요즘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나눠지는데요. 모놀리틱 아키텍처가 대부분의 전통 기업들이 지난 30년에서 50년 동안 개발하고 운영해온 이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사전적인 의미만 보더라도 모놀리틱 아키텍처는 돌덩이처럼 단단히 하나로 짜여져 있는 이제 아키텍처이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는 굉장히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바꾸려고 하게 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프로젝트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프로젝트 중심으로 일을 하면서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보니까 워터폴 형태의 개발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기능을 중심으로 작은 단위의 경량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죠. 주로 프로덕트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 작다 보니까 빠르게 애자일 형식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략적 피치라고 하는 가치 사슬의 재구성을 위해서 조직 구조를 바꾸더라도 시스템 간의 의존성을 낮추지 못하면 실제로 그 작은 팀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힘들고 작은 팀들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러니까 전통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고민하시면서 전략적 피치를 고민하실 때 시스템 간의 의존성도 반드시 고민하시고 장기적이긴 하지만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 진행해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례로 제가 존 디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존 디어는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185년 정도 된 미국의 농기계 회사입니다. 근데 농기계 회사가 이제 2024년 CES에서 이제 자율농장을 시범을 했는데요. 이때 보시는 것은 그 동영상을 캡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있는 이제 그 아나운서가 자기의 앱을 가지고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농기계를 이제 뭐 컨트롤하는 것이죠.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저 트랙터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무인으로 자율 주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존 디어가 자율농장을 시범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미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자율농장이라는 것을 상상을 하고 팜포워드라고 하는 비전을 수립하고 나서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블루리버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인수한 것도 같은 이제 전략의 실행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의 실행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존 디어의 에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에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두 번 했습니다. 존 디어는. 근데 이제 2010년에 했던 1차는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2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안에
800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이제 에자일 팀으로 시프트시키는 빅뱅 방식을 도입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이전까지도 계속 프로젝트 중심의 개발을 해왔던 조직이기 때문에 에자일 팀이라고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 팀의 KPI가 전형적인 프로젝트 어, 워터폴 방식의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on time, in scope, within budget을 이제 KPI로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개 에자일 팀 운영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미니 워터폴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고 안에 어떤 그 책임의 회피, 책임의 전가 같은 부분들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에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기대했던 고객 피드백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1차로 시도했던 에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은 실패를 했고요. 2차로 이제 에자일 오퍼레이팅 모델을 도입을 했는데 그게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이때는 3년에 걸쳐서 500개의 팀을 에자일 팀으로 전환을 하는 총체적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방법론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인드셋과 프레임워크의 변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에자일 오퍼레이팅 모델을 도입을 했고 또 실제로 이제 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주 에자일 팀들이 10주는 이제 자기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나머지 10주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에자일 교육센터에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면서 몰입하는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게 현재 한 500개 팀들이 교육을 수료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AOM을 도입하고 나니까 뭐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이제 뭐 ROI가 100% 이상이 된다 여러 가지 이제 개선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덕트 중심의 독립된 에자일 팀, 그러니까 에자일 개발 문화를 존디 안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효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 디어가 사실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어,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프로덕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자일 시프트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강력한 디지털 프로덕트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에자일 시프트를 하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기들은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프로덕트의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에자일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중심에 두고 사용자 경험과 엔지니어링과 프로덕트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의 컨비네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마인드셋의 시프트를 이제 이루는데 노력을 많이 했던 거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들은 뭐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트 모델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또 프로덕트를 관리하는 기능들을 비즈니스 조직 내에 두고 또 프로덕트를 위한 지속적인 교차 기능 팀을 조직하는 것처럼 과거의 실패에서 이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에자일을 하다가 실패했던 것들을 이제 교훈 삼아서 존 디어는 프로덕트 중심의 조직으로 변환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당연히 총체적인 변화가 아니면 쉽지 않은 그래서 존 디어가 거의 10년에 걸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온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어,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에서 프로덕트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고 고객에게 디지털 프로덕트 경험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변화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뭐 프로젝트 중심 조직에서 프로덕트 중심 조직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전통 기업들이 이제 개발 조직을 내재화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비즈니스와 IT 또 개발과 운영이라고 하는 비즈 데브옵스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장의 숙제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발표하는 메타넷 글로벌의 이제 김용호 대표께서 보다 자세한 솔루션을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호 대표님. 사실은 저희 MIS에서 이제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인 우리가 IT 변화는 사실 조직이 변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사실 디지털 대전환을 어떻게 에자일한 협업이 가능한 조직을 구성을 하고 또 프로덕트 중심으로 바라다 보면서 가치 사슬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이냐, 즉
어떻게 하면 총체적 디지털 전환을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관점을 또 아마존 사례, 또 스포티파이 사례, 그리고 존디어 사례까지 너무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사실 저희 MIS에서 다루었던 많은 연구 주제들이 떠올랐던 그런 순간이었고요. 아마 오늘 100명 넘으신 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메타넷 글로벌 대표님이신 김영호 대표님의 프로세스 중심 디지털 전환 비즈 데브옵스라는 굉장히 좀 재밌는 용어가 있는데요. 구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제가 그 메타넷에 대한 그 회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메타넷이라는 회사를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회사 소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클라우드 여정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클라우드 여정에서 다양하고 가치 있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회사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세스 전반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저희 김용호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카닉 글로벌의 김용호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나중에 있을 Q&A를 좀 더 역동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상호 대표님과 같이 물리적인 장소에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모쪼록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잠깐 이제 저희 회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메타넷 글로벌은 이제 엑센추어 코리아를 2016년도에 인수해가지고 만든 회사고요. 현재는 이제 메타넷 그룹의 지주 회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에 이제 이 대표님께서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디지털 혁신에 약간 구분하셔서 말씀을 이제 해주시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전통적 기업 입장에서의 이제 디지털 전환이긴 합니다만,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구분하지 않고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이제 비즈니스와 IT 간의 이제 협업 문제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능 중심의 조직이 이제 프로덕트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할 때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비전과 그를 통한 이 로드맵을 기반으로 수행해야 될 사항들과 별개로 좀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이나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중심으로, 그러니까 실행 중심의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이제 디지털 전환 또는 혁신의 이제 이야기들 하시면서 디지털 혁신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과제로서 많은 분들이 프로세스 자동화를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조사에 따르면 이제 기업들의 이제 탑 레벨 의사결정자들의 이제 90% 이상이 프로세스 자동화가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기업들의 여러분들 이제 만나서 프로세스 자동화 이야기를 드리면 대뜸 이제 RPA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RPA라고 하는 것들이 뭐 물론 이제 단순한 목적인 업무에 대한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그를 통한 이제 뭔가 고부가 가치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특히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촉발한 이런 변화들에서는 이 자동화의 범위도 훨씬 더 크게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하이퍼 오토메이션 또는 이제 지능형 자동화라고 하는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프로세스 자동화가 단순히 이제 우리 직원들의 이 데스크탑 환경에서의 이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그다음에 우리가 도입하는 AI를 통해서 그다음에 기업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제 업무 규칙과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의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좀 자각적으로 통체적으로 접근 이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엑센추어가 이 뭐 최근에 굉장히 좀 불안정한 엄청나게 변화가 많은 이제 경영 환경에서 기업들이 갖춰야 될 세 가지 핵심 역량으로 이제 압축 혁신에 대한 역량으로서 세 가지를 꼽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인프라 측면에서의 클라우드와 그다음에 기업들이 필요한 역량들을 뭐 그때 이제 빌드업 해나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시장에서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뭐 플래그 앤 플레이 형태로 필요한 것들을 뭔가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인 이제 컴포저블 테크라는 게
두 번째로 꼽히고 있고요. 근데 앞선 시간에서도 뭐 이성호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기업 내 여러 이제 그 엔터티들 간의 협업, 그러니까 기업 내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밖에 있는 이제 에코시스템 측면에서의 협업 능력이 이 압축 혁신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역량으로 이제 꼽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디지털 그 혁신에 필요한 이 핵심 역량의 세 가지의 이 핵심에는 사실은 이제 뭐 액센처가 프로세스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업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의 비즈니스를 실행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내에 있는 이제 뭐 재무라든지 뭐 법무라든지 HR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프론트 오피스의 영업 마케팅 서비스 이런 이제 전반의 프로세스를 토대로 클라우드와 컴포저 테크와 그다음에 이런 이제 콜라보레이션 체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프로세스라는 것들을 한번 이제 여기 참석하시는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이제 기업의 이제 임원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는 프로세스라는 게 우리 회사나 우리 조직에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프로세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우리 실무자들의 이제 머릿속에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몇 년 전부터 도입한 이제 RPA의 그 로봇 이제 실행 로직에 들어가 있거나 또 가끔은 이제 그런 차세대 시스템 같은 걸 준비하시면서 컨설팅사들과 함께 진행한 이제 PI 프로젝트의 산출물들이 본부장님 이제 책장에 들어가 있거나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업무 매뉴얼에 반영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ERP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이제 차세대 시스템 같은 그런 업무 시스템의 그 로직 내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또 프로세스 마이닝, 이 경영정보학회의 교수님들 중에서도 프로세스 마이닝이나 이런 쪽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세스 마이닝의 결과물을 토대로 나름 각각 30대 노고를 기반으로 이 프로세스 맵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런 프로세스 모델과 프로세스를 잘 관리하기 위한 이제 뭐 팔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어세 라이브러리를 이제 구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프로세스라는 게 실제로 이전 시간에 말씀 이제 많이 들었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우리 업무에 실제로 이제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또 우리가 수행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에 그 얼마나 잘 이게 매핑돼서 활용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좀 여러 이슈가 이제 있어 왔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협업이란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그런 디지털화된 프로세스상에서 이제 협업 체계를 구성하는 거가 디지털 전환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또 역량들을 바로바로 도입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장기적인 로드맵 하에 우리가 바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스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앞서도 이제 기능적 조직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 프로덕트 조직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에는 이제 프로세스 중심의 조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층적 구조 또 기능적 구조에서의 이 사일로한 부분들을 특히 이제 고객 중심의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중심의 조직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들 말씀드리기 전에 그 프로세스의 성숙도라는 것들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프로세스의 성숙도는 이제 OMG에서 정의한 기업들의 프로세스를 이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정의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 자율주행차를 이제 미국 자동차 학회에서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정의했던 거랑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이제 이니셜 단계라는 거는 어떤 이제 명시적인 이제 프로세스라는 게 없이 그냥 애도크 방식으로 이제 직원 스스로가 이제 알아서 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스탠다드 단계는 나름 이제 조직 내에서 어떤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이제 표준화하는 이제 그런 단계인 거고 그런 것들 토대로 해서 이제 예측 가능한 그다음에 혁신적인 이렇게 해서
성숙도가 이제 형성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이 이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뭐 레벨 5를 지향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이제 이 성숙도를 타겟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뭐 사장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회장님, 뭐 탑 레벨의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이걸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갖고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재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 프로세스나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레벨 3 이상을 지향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세스라는 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재무나 인사나 법률이나 영업 마케팅 서비스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 생각해 봐야 되는 프로세스가 이 비즈니스와 IT, 그다음에 디지털 혁신 간의 이제 협업 프로세스라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뭐 메타넷 글로벌에 이제 뭐 근무하기 이전에 KB금융그룹에서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한 년 동안 이제 IT, 디지털, 그다음에 실제 고객 지원 업무를 이제 총괄을 했었었고요. 당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었었는데,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그 뭐 제조, 그다음에 뭐 금융, 유통, 산업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회사가 시장 내에 위치한 어떤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이런 프로세스의 성숙도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많은 기업들이 이 이제 프로세스 혁신 또는 이제 프로세스 자동화를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 3단계 표준화조차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들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개별 단위 프로세스보다도 이 전사적으로 총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이 비즈니스와 IT 간 협업 프로세스가 가장 좀 이제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그 KB 생명보험에 3년 동안 이제 IT 디지털 이런 이제 고객 존업을 담당을 하면서 겪었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 KB생명에 이제 부임하고 나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벌어졌던 일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저희가 뭐 디지털 역량의 어떤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제 온라인 보험을 비롯한 이제 디지털 채널을 이제 대대적으로 그 개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 디지털 채널 이제 고도화의 시점에 맞춰가지고 착한 저축보험이라는 이제 이 간편보험 상품을 론치를 했었었고요. 이 보험이 굉장히 이제 좋은 조건이었다 보니까 이제 뽐뿌라는 이제 우리 재테크 게시판을 포함해가지고 나름 이제 젊은 층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사실은 이 상품 때문에 제가 이제 고생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상품은 이제 전체 이제 계약 건수가 이제 8천 건 이제 미만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8천 건 미만이다 보니까 웬만한 이제 기업들의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이제 워크로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고객은 이제 보험료 계산하는 데만 5시간 이상 굉장히 이제 그 기다리면서 고객 경험의 훼손을 겪은 이제 그런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고객분들이 이 간편보험, 온라인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일련의 이제 과정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어떤 고객은 이제 뭐 특정 단계에서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5시간 이제 기다리신 분도 계셨고, 심지어 어떤 이제 고객분들은 이제 진입조차 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뭐 화도 많이 나셔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많은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시었었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 간단한 이벤트라고 생각해서 마음 편히 있다가 새벽에 불러가서 직원들과 엄청 이제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 문제를 겪으면서 제가 이제 이 시스템이 뭐 오픈된 지 한 2주 안팎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시스템에 대한 뭐 자료라든지 뭐 프로세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이제 고민하고자 했으나 사실은 뭐 그런 자료들이 이제 충분치는 않아가지고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좀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런 온라인 보험 시스템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년에 그 이제 좀 전에 이전하면서 보셨던 이제 기업 그 고객분들이 보시는 그 화면에 이제 이 대응해서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는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구성 자체를 지금과 같은 이제 맵으로 프로세스 모델 맵으로 만약에 보여주셨다고 하면 그때 발생했던 문제점을 지금 보시는 같은 이제 히트맵처럼 바로 그 문제를 찾아서 개선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 시스템 나름 이 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를 모듈화하고 구조화했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죠. 그러면 특정 단계에서의 문제 사항들을 바로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를 하지 않았었을까. 이제 지금 이제 이런 형태의 를 디지털화를 하게 되면 어떤 고객이 어느 단계에서 5시간씩 시간을 낭비했는지, 어떤 고객들이 그 접속을부터 대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을 텐데, 5시간 이상의 이제 고객 경험 훼손을 했던 것들이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사례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사실 뭐 특정 뭐 기업이나 산업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현업과 IT 간의 협업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좀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제 금융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금융산업 직접 이런 IT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또 누구보다도 좀 뭐 솔직하게 그다음에 뭐, 뭐 사실 자체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이제 언론상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수천억을 들여 차세대를 했다. 뭐 이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차세대 프로젝트들이 제 기억으로는 제때에 끝난 프로젝트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뭐 어떤 이제 보험사는 뭐 수행사와의 이런 법적 분쟁까지 이제 뭐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금융산업의 이런 차세대 시스템은 왜 계획된 대로 제때 제대로 끝나지 못할까? 물론 이제 그에 대한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행사의 역량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건 자체에 뭐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 뭐 그 발주사와 수행사 인력의 뭐 역량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여러 이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이런 이제 IT나 DT를 구축하는 데 대해서 일련의 과정상에서 가시성의 문제가 아닌가. 특히 이제 현업과 IT 측면에서 협업이라는 게 물론 이제 분석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협업이 가능합니다만 이게 설계가 되고 개발하고 일련의 과정상에서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의 블랙박스처럼 보이게 되고 기껏해야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 뭔가 그 실물을 갖고 의견을 내고 하기에는 너무 늦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시스템들이 점점 잘게 쪼개지고 나눠지면서 이러한 시스템 구축의 이제 복잡성은 더 증가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지금의 이 특히 이제 금융산업에서의 이 DT, IT를 약간 제가 이제 비유하자면 예전에 그 내비게이션이 있고 없고라 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하나의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지명이 있는 일을 몰랐는데 제가 이제 알지 못하는 이제 고돌이라는 이제 마을을 찾아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간단하게 뭐 티맵이 됐든 카카오맵이 됐든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전남 해남군 고돌이를 치면 사실은 서울에서부터 그 해남군의 고돌이까지 일련의 경로가 다 보이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병목 현상이 어딘지도 알 수 있을 거고, 어딘지 알 수 있을 거고, 예상 시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사실 아마도 뭐 차 안에 좌측에 보이는 이런 물리적 책자를 넣고 그때그때 이제 뭐 지도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목표했던 고도리를 찾아갔다고 보는데 이게 한 이제 20여 년 전후로 이제 생긴 이제 변화인데 우리가 수행하는 이 DT와 IT는 20년 전의 방식과 과연 달라진 게 무엇이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들었던 거였고요. 근데 좌측에 보시는 거는 이제 시중의 은행에 저희가 프로젝트하는 거에 이제 이 표준 이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입니다. 물론 이제 분석 단계, 설계 단계 나름 이제 관리를 잘 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뭐 애자일은 아니고 워터폴 방식의 관리 방법론에 따라서 산출물들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런 산출물들의 뭐 전후 단계 연계성이라든지 뭐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예전에 뭐 화장품 회사에 그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이커머스 구축의 마지막 단계에서 전체 이커머스 사이트에 IA를 놓고 각각의 산출물을 관리하기 위한 이런 템플릿을 만든 뭐 되게 어렵게 관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이제 관리 노력들을 투자하는 만큼의 원하는 결과를 내기는 쉽지는 않다. 또 앞선 시간에 이제 애자일 말씀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애자일이라고 하는 게 저는 방법론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뭐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역량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애자일을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나름 이제 애자일을 좀 부분적으로라도 하기 위해서 뭐 워터 스크럼폴이니 뭐 애자일 팩토리 모델이니 그런 변형된 방법도 쓰긴 하는데 특히 금융처럼 뭐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라 이런 이 감독 체계하에서 진정한 애자일 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이제 제약 상황에서 역량 확보의 시간도 소요되고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뭐 제약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 뭐 말씀드린 대로 현업과 IT 간의 협업을 어떻게 할 건지 자동화가 단순히 RPA의 데스크탑 수준이 아니라 뭔가 전사적으로 엔드투엔드 관점에서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IT적으로 해야 될 도 많은데 또 디지털 혁신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확장성이나 유연성 같은 것들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이제 방법론 차원에서 비즈 데브옵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IT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뭐 심지어 이제 금융회사조차도 우리가 이제 IT의 개발과 운영의 협업을 이제 제고하고 뭔가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기 위한 데브옵스는 많이 도입을 이제 하셨는데 이 현업을 포함해서 이 협업 체계를 구성하자는 이제 말씀인 거고요. 저는 이제 앞서 이 내비게이션을 비유해서 고도리마을 찾아가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이제 DT와 IT의 약간 협업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의 이런 이제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의 혁신 작업들은 옛날 그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과 방사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이 이제 일렬로 서고 앞 사람이 얘기한 내용들을 이제 전달하면서 결국 이제 마지막 사람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이 얘기했던 의도했던 것들을 맞추냐 안 맞추느냐 이런 작업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다소 이제 데브옵스라는 체계로 협업 체계를 구성했다고 하면 이걸 현업을 포함해서 비즈 데브옵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이런 가시성의 이슈와 그다음에 이제 품질의 이슈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방법론적인 이제 수준이 아니라 사실 이따가 말씀드릴 이제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한다라는 그런 이제 디지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기반으로 수행을 한다는 거고요. 현업과 개발 간에는 이제 지금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업무 요건 자체를 이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실제 프로세스 맵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다음에 실제로 살아있는 요건으로 제시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개발을 하는 거고요. 또 개발 입장에서는 이 처음부터 끝을 그냥 이제 이 개발자의 머릿속에 로직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정의된 프로세스에 따라서 뭐 특정 프로세스의 특정 태스크는 특정 개발자가 이제 집중을 해서 개발함으로써 전체적인 이제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거고요.
근데 운영 관점에서는 실제로 이제 아까 제가 KB생명보험에서의 그 착한 저축보험 예처럼 디지털화된 프로세스상에서 실제 처리되고 있는 트랜잭션이나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제 비즈데브옵스로 이제 구성하자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순히 방법론과 템플릿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협업 체계를 이제 뭐 지원하거나 또는 강화할 수 있는 DPA라는 플랫폼 상에서 이런 DTIT에 대한 설계 및 구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 개발된 사항들을 테스트하고 배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디지털라이드 프로세스 통해서 대시보드 통해서 언제든지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도식화해서 표현하면 이제 상단의 그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제 그림은 이제 나름 이제 산업 표준, 이 프로세스 모델링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BPM의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의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표준 기반으로 모델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사람의 아이콘이 붙어 있는 건 사람이 처리하는 일,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런 표 같은 게 있는 것들은 어떤 업무 규칙에 따라 분개하는 일인 거고요. 그다음 톱니바퀴로 되어 있는 거는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에 따라서 시스템에 처리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이제 RPA가 수행하는 일도 이런 식으로 다 프로세스 모델을 이제 그리는 거고, 이 프로세스 모델에 따라서 그 하단의 사람, 그다음에 AI, API, 심지어 IoT까지 연계해서 우리가 구상하는 디지털 프로덕트, 그다음에 IT 시스템들을 이제 구현을 하는데, 이런 이제 구현 입장에서 그 이제 다양한 IT 환경에 대한 부분도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이제 DPA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DPA라고 말씀을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이제 RPA와의 차이는 가장 크게 이제 이 프로세스의 적용 범위일 것 같고요. RPA는 다들 아시다시피 직원들의 이제 마우스 클릭이나 키보드 입력 같은 이제 데스크탑 환경에서 자동화를 하고 한다면, DPA는 이제 크로스 펑셔널하게 엔드 투 엔드 프로세스를 다루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DPA라고 하는 것들 설명드리면, 과거에 비슷한 내용이 BPM이라고 있었는데 그 BPM과는 이제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이제 BPM 한 10여 년 전에 도입을 했다가 사실은 이제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고 뭐 그 이후에 투자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때의 BPM들은 사실은 이제 지금 같은 DP와는 달리 약간 미리 정해진 프로세스에 이제 국한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IT와 연동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코드 레벨에서 이제 바인딩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프론트 오피스 단에서의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을 수용하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뭐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뭐 전자결제나 이런 것들에 좀 국한된 문서 관리 뭐 이런 데 국한된 내용이라고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은행에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를 간단하게 BPM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해본 겁니다. 사실 이제 그 고객사에서 이제 뭐 지금처럼 이제 회원가입 프로세스에 이제 약관 동의부터 해서 회원 정보 입력하고 뭐 가입 체크하고, 그다음에 은행에 이제 계정계 시스템을 연동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그분들 머릿속에는 있었었는데, 그다음에 각각의 태스크에 대한 화면은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의 프로세스로 가시적으로 보인 부분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좋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세스라는 건 단순히 이제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늘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상에서 표현이 되는 거고, 이 프로세스 모델 기반으로 시스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보호자 약관동의라는 게 이제 뒷단에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앞에 회원정보 입력 단계로 조정한다, 그럼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게 굉장히 IT 개발팀의 큰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DPA 기반으로 현업과 정의에 대한 프로세스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DTIT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별 큰 노력 없이 이런 변화도 다 직접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DPA 기반으로 우리가 비즈데브옵스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 개발도 개발이지만 이 테스트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장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금융사의 많은 이제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들이 사실 테스트 단계에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이제 현업과 IT가 같이 디지털 프로세스를 표현하고 그걸 기반으로 개발에 대한 요건을 정의하고 하면 사실 각각의 모듈이 다 개발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이런 시뮬레이션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도서관의 대출 관리 시스템을 이제 프로세스를 놓고 이제 그려본 실제로 이제 구축을 해본 사례고요. 보시는 것처럼 언제든지 사전의 문제들을 이제 파악해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요 개인정보학회 교수님들께도 한번 뭐 연구 주제로 한번 좀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이런 이제 이 DPA 기반으로 비즈데브옵스 체계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제 기본적 가시성 확보 때문에 이제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스페인의 발렌시아 공과대학에서 이커머스 시스템을 예로 과거의 이제 개발 방법과 이 BPMN 기반으로 방법을 비교한 실제 논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 주문 결제 재고 배송이라는 4개의 마이크로 서비스 또는 단위 시스템들로 구성된 이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과거 방식 대비 실제 개발 자체는 이제 156%, 그다음 간단한 변경 사항 같은 경우는 200% 이상 과거 대비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이제 결과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경영정보학회 교수님들도 이제 국내 어떤 이제 기업들과 한번 같이 정량적으로 이제 실험하고 좀 평가를 해보는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또 이런 이제 DPA라고 하는 거가 뭐 과거에 뭐 IBM을 비롯한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글로벌 IT 회사들이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참조해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한다는 게 단순히 뭐 DTIT의 이 이제 퀵인으로서 뭐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이 프로세스 설계 자체도 사실 생성형 AI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뭐 은행의 이제 회원가입 프로세스를 저희가 이제 BPMN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챗GPT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관점에서 이 프로세스를 수정하거나 뭐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 사실 이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저도 이제 컨설팅을 30년 정도 했는데 웬만한 이런 PI 컨설팅 단계에서 물론 이제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의 뭐 의존에 따라 다른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정교하게 답변을 주는 내용을 봐서는 조만간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 이런 코드를 만들고 텍스트에서 우리가 그림을 생성하고 동영상을 생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텍스트와 말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수행하는 이제 프로세스도 직접 AI가 생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모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지금 이제 AI 하면은 주로 생산성을 생각하시는 이제 이 프로덕티브 스페이스를 지나서 뭐 예측하고 뭔가 이제 결정하는 이제 디시전 스페이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프로세스와 이런 전략조차도 뭔가 자율주행차처럼 디자인할 수 있는 단계가 온다라고 어떤 내용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많이들 얘기하십니다만 이제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투자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략적인 이제 전환에 대한 큰 그림과 함께 갖고 있는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그런 부분으로 다양한 DT와 IT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준비한 내용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영호 대표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프로덕트 중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프로세스 중심, 특히 디지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 생성형 AI로 그런 아주 상세한 가이드라인까지 보여주는 것도 놀라웠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펜시아 발렌시아가 아니 스페인의 발렌시아가 대학에서 했던 그런 정략적인 실험들 저희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즈 데브옵스라는 개념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또 접목하셔서 설명해 주시는 거 너무 유용하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프로덕트와 프로세스 관점에서 두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5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두 분도 어떻게 같이 계셔가지고 같이 팀으로 예, 예. 아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런 정말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또 팀으로 해주셔가지고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고요.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온 중간에 제가 일단 먼저 먼저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아까 제가 좀 들으면서 그 전에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개념들을 좀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가시화하면서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그 프로세스의 병목 현상을 뭐 확인하고 그런 내용들을 봤었는데 약간 이 DPA라는 게 좀 그런 프로세스 마이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들으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김 대표님. 네. 네. 그 프로세스 마이닝을 이제 국내 많은 기업들도 이제 특히 뭐 제조나 금융이나 도입해서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은 사실은 이제 어, 그 프로세스의 여러 변목 현상들을 뭔가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로그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이제 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의 로그를 통해서 하다 보니 음, 굉장히 구체적인 이제 프로세스의 문제는 이제 저희가 찾아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이제 프로세스의 엔드-투-엔드 흐름 자체를 파악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은 이제 문제의 영역은 찾는데 결국 이제 기업들은 이제 그걸 조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 아이템이 중요할 텐데 그런 실행 관점에서 연계란 측면에서의 또뭐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DPA는 이제 처음에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이제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마이닝을 위해서 뭐 시스템의 로그를 연계를 하기 위한 음, 뭐 ETL 작업을 한다든가 음. 그런 부분들 없이 우리가 이제 바로바로 디지털 상에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하고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기 첫 번째 프로덕트 쪽에 이상호 대표님한테 또 저도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처음 들으면서 이렇게 규모를 키웠는데 애절하게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례를 설명해 주시고 협업 기반의 조직에 대한 그런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총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알려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국내 기업에서 이렇게 좀 유사하게 하는 사례가 있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아까 이제 해외 기업 존디어사라던가 스포티파이에서 우리나라도 뭐 도입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프로덕트 중심으로 정말 이렇게 조직 개편이 실제 일어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디지털 프로덕트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런 제조 중심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적용될 수 있을지 또 물론 이제 아까는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조 중심의 프로덕트에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되려면 어떠한 허들을 넘어야 되는지 좀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궁금했습니다. 너무 질문이 좀 광범위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좀 안타깝긴 한데 제가 뭐 잘 모를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사실 이제 저렇게 존디어 같이 이제 총체적인 어떤 접근법을 가지고 사실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한 경우는 좀 찾아보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제 주장하고 다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데 현업에서 일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총체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DT를 하지 않으면 이게 DT라고 하는 것이 성공하기 되게 힘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시각에서 사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제조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존 디어도 제조죠. 존 네. 디어도 전형적인 이제 농기계를 만드는 제조 회사인데 이제 그쪽도 사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 기계 자체에도 이게 디지털 기술, 음, 인공지능 기술이 사실 접목되지 않으면 고객 음, 경험을 바꿀 수 없는 이제 음,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조 회사 같은 경우도 과거의 어떤 그런 이제 물리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거기에다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 경험을 어떻게 이제 향상시킬 것인가, 혁신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뭐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 가지 실패의 원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이제 조직적인 역량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뭐 데이터나 디자인이나 또는 디벨롭먼트를 위한 역량들을 지금까지는 다 대부분 다 이제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을 음,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대한민국 기업들의 가장 큰 차이가 그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가지고 가야지 어떻게 보게 되면 회사의 기업의 이제 경쟁 우위로서 디지털 역량이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 분이 지금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석재 산업과 같이 영세한 전통 산업에서 DT를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 사실 저도 이제 MIS 수업을 들으면 다양한 기업분들이 MBA 수업을 하면은 사실 다양한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고민이 많더라고요. 프로세스나 뭐 조직 관점도 있지만 사실은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고민이 많은데 아마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주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사실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사실 이제 동떨어져 있는 어떤 대기업의 중심의 이야기일 수 있고 또 이제 중세 석재 산업이라는 부분도 사실 산업적으로 굉장히 좀 이제 디지털화하기에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표분께서 실제로 전통적인 석재 산업에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음. 이게 내부 오퍼레이션을 혁신을 하든 아니면 뭐 고객 경험도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봐야 될 영역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오퍼레이션 쪽에서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공죽통이라고 이게 AI라는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사실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더 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뭐 자체적인 인력이 없다 손 치더라도 국내에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걸 도와주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분들에서 사실 이제 시작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디지털로 자기 비즈니스를 좀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한 상상을 하는 것부터가 사실 대표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제 그러고 나면 내가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그럼 그걸 이제 뭐 사람을 채용을 하든 아니면 외부에서 뭐 소싱을 하든 이런 방법을 찾는 거는 그 다음 일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디지털로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상상해 보시는 것들이 출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스스로도 사실 디지털화를 위한 코칭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코칭이라는 말씀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질문 올라 데브옵스는 익숙합니다만 비즈 데브옵스는 조금 생소합니다. 현재의 구조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더 포인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이 올라오셨습니다. 네, 사실은 그 핵심이 이제 프로세스를 현업과 IT가 같이 이제 같은 이제 공유해서 일을 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뭐 협력과 협업 뭐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부족했던 거였고요. 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업무라는 거를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라는 거를 이제 디지털 프로세스로 표현을 하고 그 디지털 프로세스 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IT에 대해 협업을 하자라는 거니까 데브옵스가 구성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현업과의 협업으로 확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대표님 앞으로도 좀 많은 다른 분들 좀 특강을 또 요청하셔서 많은 노하우를 받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나중에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미 좀 토과가 돼서요. 오늘은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대표님 같이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저희 MI 사케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 이 많은 기업의 사례를 기반으로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사실 저희 스스로 또 기업 스스로 어떻게 더 디지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